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찾아뵈었죠.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도 알려드리고 해야죠. 사교육이었습니다. 사교육.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치. 1인당 평균 43만 원. 아이고 이게 모두의 고민입니다. 모두의 고민. 예. 아까 근데 3541님 막내까지 졸업하고 나니 사교육비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숨을 쉴 정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신봉화님은 저희는 외벌이어서 제가 중1까지 가르쳐주고 돈 좀 아끼려고 했더니 아들의 학원을 가야 친구들 사귈 수 있다라고 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 없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놀이터 가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고 친구들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0330님 우리 집 아들 딸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안 보냈는데 이게 효도인지 불효인지 헷갈리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는 뭐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722님 3명의 자녀를 둔 이대호 편집장님은 애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사교육비 나가는 이제 지출이 애가 2명 3명이 있다고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기 2 나누기 3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집 있는 하나 있는 집이나 셋 있는 집이나 사교육비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 이게 증시가 올라가야 사교육비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한번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안 좋네요. 코스피는 0.9% 내려서 2693, 코스닥은 0.3% 내려서 884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1327원으로 최근에 1310원대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1320원대 후반으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또 다시 약세로 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6월이 아니라 또 7월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제 먼 나라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참 맞닿아 있는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러시아에서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대선일지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5선에 도전을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더라고요. 거의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선은 과연 이제 어떤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는 또 우리의 외교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박노벽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노벽 교수님이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었고 네.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셨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8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를 가서 했었고요. 네. 이제 러시아는 이제 2015년인데 우선 이제 2008년은 이제 오렌지 혁명이 2005년에 있은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개혁 친서방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뭔가 이제 새롭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15년에 갔을 때는 바로 그 1년 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가 이제 부과되면서 또 이제 러시아는 그 당시 제가 가서 느낌은 제가 이제 1991년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초임 이제 애교관으로서 그때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질서는 찾아져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는 좀 뭔가 시장 경제라든가 이제 서방 자유민주주의 형태는 좀 아닌 권위주의로 지금 나가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이렇게 다 지내본 분들이 계실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대사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러시아도 같이. 아마 조금 드문 현상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정부에서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뭐 정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또 느끼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화두로 띄운 게 네. 러시아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대선. 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네. 후보가 4명이 나왔나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 포함해서 네. 세 보니까 4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나발리는 얼마 전에 이제 네. 저기 안타깝게 네. 사망을 했고 네. 다른 후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 아니고 매니지드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관리된 민주주의. 그건 결국은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하면서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유보시키는 형태인데요. 형식만 민주주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러시아의 또는 역사적 또는 이제 지정학적인 특성도 좀 반영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모양새는 갖춰야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 크레물린이 이제 승인이 하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후보는 한 3명 정도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참여를 독려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예측에 따르면 이제 투표율이 한 76%인데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뭐 한 80 프로가 넘을 걸로 이게 아마 2018년에 있었던 푸틴 대통령 선거 때보다 한 약간 10%씩 좀 올려놓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 지지율이. 네, 그 당시는 한 76%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한 뭐 80, 한 4, 5%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더 올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네. 올라간 게 아니라 올린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선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될 선거를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마나한 선거 아니냐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제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네네네. 결국은 이제 러시아도 어쨌든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비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본인들이라든가 이제 크레므린 그 정권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는 것을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킴으로써 네. 어떤 이제 전쟁이든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푸틴 대통령 중심으로 몰고 가는 추진하는 거를 이제 뭐 합법화하는 과정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독재자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너무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이제 이런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나제즈딘이라는 예비 후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등록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나는 이제 전쟁에 이제 끝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보에 내가 나선다 그랬더니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10만 명의 이제 그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그 10만 명 그 등록자들의 뭐 오류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 출마를 거부시켰죠. 러시아 선관위가요. 네. 뭐 그것도 우리가 또 진실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는 네. 뭐 그다지 푸틴 대통령의 이제 각을 세우지는 않는 사람들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각을 좀 세웠던 사람은 아예 출마를 못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투표함이 투명색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네. 이 투표 용지도 접지도 않고 네. 이거를 기표도 앞에서 하고 네. 접지도 않고 투명함에다 넣는다. 네. 이게 원래는 투표는 비밀 투표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이제 점령한 4곳 있지 않습니까? 예. 돈바스 지역 2곳하고 이제 남쪽 헤르손 잡포리 거기에는 이제 본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었죠. 네. 거기를 이제 병합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성도 내지는 이게 지지에 대한 자신이 없던 거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연유에서 이제 투명 투표함도 하고 이제 선관위 요원들이 군인 대동해서 뭐 가가호 방문했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있는데 뭐 지난 작년에도 이제 이 병합에 대한 국민 투표를 주민 투표를 실시할 때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뭐 그 비밀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했는데 아마 본 투표는 아마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아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2021년이죠. 네. 전쟁 발발 이후로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땅에서도 대선이 치러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제 투명한 투표함을 그렇습니다. 주는 거고 참 이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크라이나인이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참정권이 또 뭐 좋든 싫든 생긴 거네. 강제로 부여한 거죠. 아니, 여기서 살려면은 이제 여권도 받고 그 이제 신분증 있어야 되니까. 신분증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탄압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지금 푸틴이 24년째 그렇습니다. 집권 중이고 여기는 네. 대통령 임기가 5년이 아니라 6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5선까지 하게 되면 5, 6에 30년까지 네.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글쎄요. 푸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네. 하는 걸까요? 사실상 영구 집권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국민들이 또 받아들인다는 측면도 또 있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집권을 하는 이유를 이제 그동안에 쭉 제시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관리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방이라든가 신나치 뭐 이런 그 위협에 대해서 이 러시아 조국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제 뭐 애국주의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에 강조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한테는 이제 유라시아 지역을 더 이제 포괄하는 이런 강대국이다 러시아가 이런 강대국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90년대에 이제 옐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서방식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시장 경제를 추진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이 받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굉장히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네. 거의 뭐 국가가 마비가 되고 또 이제 러시아의 그 위상이 거의 시궁창에 빠졌다 할 정도로 그 흔적이 없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혁명에 의해서 1917년에 망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제 종말을 가했고 네. 또 91년에 이제 소련도 어쨌든 간에 이게 붕괴가 돼서 이 나라의 붕괴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내류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의식 때문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이 택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이제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한 적극적인 지지자는 한 20%에 40% 아니겠느냐라고 그 나머지 한 40%는 뭐 수동적으로 할 수 없다. 아이고 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그 대신에 내 일상생활은 좀 침해하지 마라. 나름에서 이제 지금 뭐 30만을 동원을 해서 지금 전선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추가 동원해서 내 아들, 내 남편 뭐 이런 내 친척을 괴롭히지 말라 하는 이제 암묵의 그런 그 기대를 갖고서 더 이상 그 선을 넘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그 무관심의 표시를 가진 표심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좀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인데요. 네. 지금 벌써 해수로 3년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본인들이 차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정권까지 부여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과연 좀 어떻게 올해는 좀 종식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제 서방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들 보면은 올해는 좀 더 어려운 격이 더 갈 것 같다. 첫째 이유가 이제 크레물린에서는 이제 이런 그 종전을 하고 싶다라고 미 측에다가도 제시를 이제 비공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크레물린이 요구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키예프 정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런 친화적인 러시아가 승인하는 정도의 친 러시아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금은 한 70% 정도인데 우리가 서방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결국은 어느 쪽이 그 양쪽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물자와 이제 병력에 의한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고갈이 되는 순간 이걸로 더 이상 어느 쪽도 내가 생각하는 최고치는 도달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양측의 입장이 좀 그렇고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정해야지 미국이 관여해서 뭐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이제 넘어서야 뭐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요. 네. 우크라이나랑 종전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네, 몇 차례 네. 계속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언급을 하죠. 근데 이것도 휴전이 아니라 네. 아예 종전. 네, 네. 생각 있다. 네. 이렇게 던지는 건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어떤 속뜻일까요? 예,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외교적인 이제 공세라고 봐야죠. 러시아는 이렇게 평화를 왜냐하면 또 러시아 국민들도 한 40% 이상이 이제 좀 평화 협상을 하자 하는 전쟁 지속보다 네. 이제 그런 여론 좀 있어요. 이제 뭐 그건 그거고. 그게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그렇죠. 그 종전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하는 그냥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거고 또 그 영토 문제에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떤 안보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넣어야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텐데 그걸 서방이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것도 의견 지금 일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제 지금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그 군사 대비 대결에서는 뭐 한 2, 3년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전쟁이 오래 가면 국내적으로 반전 여론이 나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틴은 내가 우위에 있다. 네, 뭐 급할 네. 거 없다. 네. 그러면서도 종전 협상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고요. 네. 혹시 그런 어떤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좀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빨리 이제 종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말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점령당한 땅을 다 회복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점령지를 뭐 일부 내주거나 아니면 네.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간다거나 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은 혹시 뭐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요,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왔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적절할 그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제 러시아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방식이 처음에는 이게 중립화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EU는 가입은 이제 허용할 수 있다.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부를 그렇게 영향권 놓여 두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일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양보가 돼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제 군사적으로 작년에 이제 대공세를 해봤지만은 서방이 이제 지원이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 이걸 획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서방 측 군 전문가들의 그 전망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타협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동결이 된 휴전 상태, 서로 합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서로 그 전쟁은 더 안 하지만 그 불확실한 그런 그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부 루스루스 게임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또 푸틴 대통령이 또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얘기. 네. 핵무기 발언을 계속 끝내질 않고 있어요. 네. 네. 국가 존립이 위협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뭐 러시아가 공격을 받는다 뭐 이런 전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의미는 또 뭘까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음으로써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국가 존립 위협이 이제 위협이 된다는 그 판단이 그 푸틴 대통령이나 크렘린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게 이제 핵무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본래 대응한다는 게 그 원래 원칙이었어요. 네. 그게 2014년부터 이게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또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넓혀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선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제한적인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이제 선언을 해서 제한적인 선제 공격론인데 러시아는 이제 그거 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위협을 주는 건데 사실 뭐 러시아도 이렇게 깊이 따지고 보면은 현재 이제 서방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핵무기를 직접 막 전술 핵무기 같은 걸 쓰겠다 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런 이제 정치적 압박 또는 군사적인 지원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뭐 여러 가지 그 첨단 무기를 이제 지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미국 측의 또 설명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지금 첨예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 한 명을 네.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이제 구금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진실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어떤 또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국가 기밀이라는 간첩죄라는 게 지금 보니까 뭐 그 옛날과는 달리 전쟁 중에 외국인들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연유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국 사례를 보고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지금 1년 넘게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양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요소도 고려를 해서 지금 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의혹은 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제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제 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것 같고요. 그 자하로바 그 대변인이 뭐 서로 중요한 거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거고 양국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행동이 좀 자주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뜻을 이제 밝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뭐 우리의 이제 주권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러북 간의 군사 거래를 자기들도 좀 그 재고를 해야겠죠. 우리보다 무턱대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뭐 공격적인 무기를 주지 말라 뭐 이런 뜻인지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뭐 물밑에서 좀 더 알아봐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좀 경제 분야로 조금 더 이제 가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이후에 네. 그 서방에서 러시아를 이제 다각도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러시아는 우리는 잘 적응하고 있다. 네. 오히려 유럽 경제가 더 어렵지 않느냐 또 이렇게 되받아치고 있고요. 네. 교수님 이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서방이 뭐 아주 포괄적으로 했죠. 금융에서부터 뭐 이중용도 물품까지 법적으로 했는데 네. 그 전쟁 자금을 고갈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 그래서 전쟁을 중단시키는 효과는 뭐 아시다시피 거두지는 못했죠. 네. 그 이유는 뭐 제재를 우회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 제재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냐 하는 거는 또 러시아도 안으로 이제 멍이 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은 그 자금을 이제 충당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시 경제에다가 막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방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제품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의 이제 저가 이런 품 또는 이제 대용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작년에 한 180건이 이게 좀 운항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도로 일상적인 그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에 이제 애속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중국의 그런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경제에 러시아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러시아 이런 제재로 인한 이제 경제의 그 반짝 그 성장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침체라든가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과열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징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근데 네, 여기에 네. 따라서 그러면 러시아의 입지 혹은 앞으로의 어떤 행동 네. 자세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이제 서로의 이제 입장 차이가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또는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마는 이런 방향점을 막고 있는데 또 깊이 또 들어가다 보면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뭐 트럼프 경우는 물론 지금 나토에 대한 문제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상당히 급작스러운 그런 조치는 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혼자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의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전문 언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은 이제 러시아를 이제 크레물린이 이제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이제 현상 타파 국가로 이제 간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하여간 러시아와 중국 간의 그런 관계를 잘 이격시킨다든가 이런 활용하려는 그런 이제 전략도 아마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저희는 그 전 러시아 대사 또 네.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 박노벽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을 좀 빨리 종식시키고 하는 데에는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뭐 군사적 팽창 행동을 하기 어렵게 지금 돼 있던데 네. 이거를 과연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게 첫째고 둘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EU 가입이 지금 가속화한다고는 했는데 EU 가입을 빨리 시켜서 이제 어떤 유럽의 어떤 이제 진출하는데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금 10년 단위의 이제 장기 지원 협정을 지금 맺고는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의회에서는 이렇게 미국 경우는 이제 마비가 돼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래 이제 러시아가 이 통째로 다 그 자기 영향권에 들게 할 뻔했는데 지금 그나마 80%를 지켜낸 건 대단히 잘한 거다. 이거는 전체가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또 그 앞으로의 이제 번영되고 개혁된 서방의 이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유럽이나 EU에서 과연 줄 수 있을지 그래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제 지도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어쨌든 헌법에 의해서 러시아는 지금 병합을 했지만 네. 뭐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포뮬러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뭐 각 국가에 아주 민감한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문제라서 제3국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경제 제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올해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 보니까 네.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6%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보다 더 높아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전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과거에도 성장률도 또 잘 나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22년에 잠시 마이너스 갔다가 침공한 직후죠. 그 다음은 플러스 성장을 갔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를 이제 판매한 대금이 지금 이제 수출을 한 게 2년간에 각 6천억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는 2천억 불. 그다음에 작년에 좀 줄었어요. 한 1,400억 불. 그래서 뭐 3,600억 불인데 이런 이제 자금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군수 산업 쪽에 또는 이제 군인들 뭐 이런 이제 그 가족들 이런 중심으로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구 쓰는 거죠. 마구 팽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경제의 그 성장률이 이제 군사 뭐 생산을 하면은 어쨌든 이제 GDP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군수 물자라도 생산을 그렇죠. 하니. 예. 네. 근데 그 물자를 썼을 때 그게 선순환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뭐 커피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이러는데 군사 물자는 가서 이제 부서지면 끝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 다른
국민들한테는 별로 소득의 혜택도 없고 또 이게 인플레까지 뭐 지금 뭐 7%까지 지금 10%까지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리도 뭐 16%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실질속도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중앙은행장 그 나비울리나라고 여성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분인데 이분도 러시아가 지금 과열된 상태로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거 언젠가는 쓸 수도 있다.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이게 냉각이 안 되면 이제 그렇죠.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그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내년은 아마 1.1%대로 IMF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좀 러시아의 그런 지금 경제가 성장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과열로 인해서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좀 되면 되는 것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질적으로는 또 매우 안 좋은 수준으로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계속해서 근데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가 원체에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LNG도 그렇고 네. 파이프라인 통해서 중국, 뭐 인도, 심지어 또 유럽 국가에도 여전히 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게 러시아의 LNG를 이제는 네. 좀 쓰지 말자. 네. 단계적으로라도 축소하고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역설적으로는 네. 일부 국가에선 러시아산 네. 가스를 잘 쓰고 있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 네. 뭐 헝가리, 뭐 스페인, 뭐 일부 지금 우리가 EU 하면은 뭐 28개국이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노선들이 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섞여 있죠. 근데 이제 기본 방향은 2027년까지 러시아 가스를 중단한다 하는 목표는 설정해 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전 전에는 에너지의 가스 수입의 한 EU가 45% 절반을 이제 러시아에 의존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3년에 보니까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15% 정도 줄였는데 그 이제 과도기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 뭐 가스는 이게 뭐 좀 줄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과도기에 아마 16% 정도, 15% 정도 뭐 지금 이제 PNG는 이제 거의 금년에는 끊어지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건 꺾어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액화시켜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금 당장 뭐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에 이제 생계 영향이 주니까 그거는 약간 제재에 크게 그 지금 여유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줄여가는 이제 추세는 있다.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여파로 또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또 그쪽에서 땡겨서 쓰는 맞습니다. 또 네. 수요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유럽연합 국가들도 이 전쟁에는 반대하고 러시아는 참 밉지만 당장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공급 때문에 힘들어해. 그래서 일부는 좀 써야겠어 또 이렇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각국에 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또 더더욱 러시아의 그렇죠. 큰 손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뭐 이 기회로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일종의 뭐 수혜국이죠. 가장 값싼 가격으로 아주 그 에너지를 뭐 그냥 펑펑 갖다가 지금 비축도 하고 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국제사회가 뭐 현실적인 접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들도 좀 경향이 좀 일부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이 우리를 제재한대. 그럼 우리 가스 더 싸게 팔게. 네.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인도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 그럼 우리가 많이 사서 쓸게 또 이러고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말 그대로 그냥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그렇습니다. 전쟁 요것도 참 문제인데 네, 근데 네. 이걸 통해서도 또 러시아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해로 해서 스웨즈 운하로 이렇게 되는 해운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네. 사실상 막혀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갈 경우는 한 7일에서 일주일 정도 중국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네. 걸리는데 이걸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요. 이제 청두라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이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이제 늘어서 철도요. 네, 철도 이용이 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뭐 한 40% 늘었다. 근데 이게 한 25일 정도
걸리니까 사실 뭐 한 4배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네,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뭐 이게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란 쪽에 그 철도 연결을 또 하는 거를 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중앙화라든가 인도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이런 지정학적인 이제 불안 요소를 넘어서기 위해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막 서쪽만 이게 막았다고 해서 네. 이제 주저앉을 나라는 아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쪽에서는 경제 제재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는 또 영향력을 더 네. 뻗어 나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막 이란에다가도 철도를 건설하기로 하고. 네. 그럼 이제 중동 쪽하고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동 쪽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무슬림 인구가 뭐 지금 1억 러시아 인구가 1억 한 4천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2천만 정도가 지금 그 중앙아 쪽하고 연결돼 있고 또 이런 카프카스에 연결돼 있는 그쪽에 많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지금 적극적인 옛날에는 시리아에다 뭐 이렇게 뭐 폭격해도 보내고 하면 개입도 했는데 러시아의 그 간여 없이는 중동 문제 해결 없다 했지만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약화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미국이 이 판을 친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를 좀 이렇게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이란 이런 또 뭐 이런 하마스 이런 쪽하고도 지금 연계를 갖고 중동에 있는 중장기적인 안보의 이슈라든가 이런 데도 관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을 좀 뒤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마스 또 그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또 러시아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쇄적으로. 네네. 이게 참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러시아와 요즘 특히 더 가까이 지내는 나라면 이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밀착 관계는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을 또 상대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또 둘이 더 손을 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네. 좀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될까요? 뭐 푸틴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도 뭐 여러 차례 그 이 전쟁 전에는 아주 굉장히 뭐 우호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전쟁이 이렇게 나서 성호 제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원해졌는데요. 뭐 작년 11월에 이제 대사 신임장이 있을 때 뭐 관계 회복을 할 용의가 태세가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달렸다고 이제 말을 건넸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러북 간에 이제 군사 밀착이 시작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가 눈을 막 부비고 봐도 별로 없는데 뭐 벨라루스라든가 뭐 쿠바 정도 또 아프리카 정도 있는데 북한이 아주 열렬히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제 네. 긴밀해졌는데 이거는 좀 그 제한적으로 좀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걸 좀 보여야겠죠. 지금 보면은 북한도 이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 제재에서 또는 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 측면은 제재 측면을 하지만 우리의 이제 한반도 이익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들과도 협의도 하면서 러시아의 그런 역할을 좀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최근에는 뭐 북한이 핵우산 요청이 없었다 뭐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리아 로보스티하고 협의했을 때 얘기를 해요. 네. 그거 보면은 핵무기 관련되는 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는 건지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좀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중러가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럴수록 또 러시아는 중동이 됐든 어느 쪽으로든 이제 더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입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이게 사실 정의만 놓고 보면 과연 이제 러시아랑 다시 손을 잡아야 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제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 또 움직이다 맞습니다. 보니 예. 우리 입장에서 또 러시아를 예. 완전 등 돌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도 갖는 고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같이 연대를 시켜놓고 이걸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유라시아 전역을 어떤 반미 패권적인 나라로 연합이 돼가지고 대응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약화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에 치중해야 한다는 그 뜻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여지를 조금 두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리 이제 전체적인 국익이라든가 우리의 이제 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생각하면서 좀 유연하게 뭐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고 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이제 뭐 설명보다는 이제 정부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제 우리 방송이나 이런 걸 틀면서 좋은 이제 지혜를 여론을 좀 많이 형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주 러시아, 네.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전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둔화 흐름은 주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 물가 지수는 120.11로 전달보다 1.4% 상승했습니다. 공산품 값이 1.4% 상승하며 전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배상 기준에 대해 금융정의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부 통제 무시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한 배상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업을 적용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41님이 네. 알리바바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품이 배송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신고해야겠죠. 네, 이틀 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주요 항목으로 보면요. 그 위해 식품의약품, 그리고 가품,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중 이 가품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면 이 특허청이나 관세청은 이 가품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해외 직구 바로 통관 단계에서 이 가품을 적발하고요. 바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표법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을 하면은 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한 다음에 그 결과를 회신하는 자진 시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소비자가 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미리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게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 한국 대표가 가품 의심되는 상품은 증빙 서류 없이 100% 환불해주겠다고 전했죠. 사실 그동안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정말 개인별로 그러니까 혼자서 정말 피해 접수하고요. 보상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한국소비자원과 다 같이 이 비슷한 사례 모아서요.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중국 업체들이 뭐 의심되면 우리가 100% 환불해주겠다 막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고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눈을 매섭게 떠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4577번님이 보내셨습니다. 틱톡도 그렇고 이 알리도 그렇고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까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요, 테무도 그렇고요. 일정 개인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고 그걸 이제 제3의 업체에 넘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약관을 보면은 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 귀하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송하려면 배송 업체에게 개인 정보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네. AS를 하려면 그 AS 업체나 판매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겨줘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국내 업체들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문제는 그 3자로 어디까지 내 정보가 넘어가느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 KBS 콩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는 체크를 하는데 왜냐면 나도 상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KBS는 믿음직해.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왠지 꺼름직해. 약간 이런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한두 명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가 또 켜켜이 쌓여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청취자 정영희 님이 보내셨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예식장 예약은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예비 부부들 예식장 구하기 어려워서 정말 결혼 전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식장 예약 후기로 이렇게 올라와요. 남은 한 타임 겨우 잡았습니다. 그 전화만 50통 넘게 했다.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또 식을 올리려면은 최소 1년 전에 알아봐야 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나 봤더니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결혼식 미뤘죠. 그래서 한꺼번에 몰렸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탓에 그 예식장 운영하는 분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폐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몰리게 예약이 어려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전국의 예식장 수를 보면은 900여 곳이었는데 지금은 한 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혼인 건수가 줄면서 한 예식장도 앞으로 더 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0337번님이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뭐 햄버거 사 먹고 영화 보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한 6, 7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어떤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잘 이용이 안 됩니다. 반응도 신통치 않은데 문제는 불안정성이라는 겁니다. 뭐가? 시스템도 그렇지만 가격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년 전에 비트코인 한두 개 내고 피자 사드신 분들. 네. 지금 한 2억 원어치 피자를 드신 셈이 되거든요. 10년 후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별책 부록으로 찾아가는 날입니다. Just Keep Buying이라는 좋은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